네, 안녕하세요. 저 토론토에서 온 제이정이고요. 원래는 저 은행에서 먼저 한다 그래가 뒤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제가 오늘은 지금 저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듯이 제가 지금 세미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저 개인 일로 나왔다가 사장님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틀에 잡힌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살았던 내용과 지금 현 사항들을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세미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질문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적어주시고요. 그 순서는 뭐 다른 건 없고요. 먼저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산 지는 16년 됐어요. 지금 올해로 16년 됐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갔고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시 공부를 했었는데요. 왜냐면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간 이유는 영어 때문에 들어갔고요. 저 딴에 영어 잘한다고 대학교에 편입했었는데 6개월 만에 퇴학당했어요. 못 쫓아가가지고 다시 고등학교 3년 마치고 칼리지 2년 갔다가 거기서 대학교로 편입을 했고요. 저의 전공은 회계입니다. 저는 지금 그 회계사로 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론토 지사 일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토론토 지역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문제, 이제 지금 현상, 시세 그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하실 때 그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즈니스 사항들,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그 학교 관계, 그 다음에 이민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제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역 설명을 먼저 해드릴 텐데, 토론토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밴쿠버는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규모는 밴쿠버의 5배고요. 그 서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서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사이즈는. 근데 이제 도시가 14개가 다 모여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트로 토론토는 그 한국의 다운타운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토론토가 전체 토론토가 아니고 GTA라 그래서 광역 토론토로 해서 그 주위 도시를 다 합해서 저희들이 소위 토론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코리아타운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사가에 있고요. 하나는 다운타운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한국 분들이 선호하고 계신 그 노스욕 쪽에 제3의 코리아타운이 요번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성된 건 오래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모인 게 한 800개의 가게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은 노스욕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 노스욕 우회가 톤힐이에요. 톤힐. 톤힐으로 그 다음에 많이 가시고 그다음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 바로 위에인 리치몬드 힐이라고 밴쿠버도 리치몬드 힐이 있지만 그 리치몬드 힐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 선호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 북쪽일수록 모든 게 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학군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수준이 좀 사는 사람들이 좀 높다 보니까 그 학군들이 좋아서 한국 분들도 걸로 많이 모여 계시고요. 또 코리아타운 요번에 상승되던 코리아타운이 노스쪽에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 굉장히 편해요. 그 북쪽이. 그래서 그걸로 지금 다 모여 계시는 지금 상황인데 미시사가라 그래서 여기로 한국어로 말하면 일산이나 분당 개념이에요. 그 미시사가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한국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미시사가는 굉장히 완전 새로 지은 도시라 완전 바둑판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신세대 분들이 많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그 모든 중심지가 노스쪽으로 모여 있고요. 한국 분들이 모든 생활권이. 그러니까 그 거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 토론토의 그 상황 중에 하나 단점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하이 빌딩이 많이 없고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미시사가에서 노스쪽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는 제가 지금 이게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 있네. 근데 이 고속도로가 동서로 3개가 나눠져 있고요. 남북으로 3개가 있어요. 하웨이가. 그래서 하웨이를 타지를 않고 국도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가 밀려서가 아니라 너무 멀어서요. 그래서 거의 하웨이를 타죠. 그래서 주택
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웨이와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꼭 타서 가기 편하시니까. 지금 이제 지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 분이 제일 많이 모이시는 게 노스요크와 토닐과 리치몬드 힐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다운타운은 사람이 살지를 않으세요. 거의가. 거기는 순수하게 비즈니스 빌딩만 있어요. 그러니까 3시, 우리가 보통 캐나다는 일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 3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이라는 시간이 3시 반부터 5시까지예요. 그러니까 5시가 지나고 나면 그 큰 다운타운 도시는 텅 비어 있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들은 다 외지로 나와 있어요. 다운타운에서 멀면 멀수록 너무 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설정 거리에 있는 집들이 다 비쌉니다. 한국과 좀 반대죠. 한국은 다운타운에 가까울수록 비싼데 캐나다는 반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주택 상황인데요. 이민을 오시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집을 안 사세요. 그 집 사는 것도 저희들이 말리는 편이고요. 저희들이 못 사게, 지사에서도 못 사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캐나다 토론토를 아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년 안에 비즈니스를 하시게 될 텐데 하신다 그러면 요즘은 비즈니스를 빨리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정보들이 나와 있는 정보들도 많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옛날처럼 정보 구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전문인들이 많으세요. 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정보를 습득하시고 복덕방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빨리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편인데 이 주택을 왜 처음에 오자마자 사시는 거를 막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세요. 비즈니스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또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캐나다는 한번 아셔야 될 게 한국하고 틀려서 집을 샀다가 팔게 되면 무조건 손해세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손해가 나세요. 왜 그러냐면 복비 때문에 그래요. 캐나다는 복비가 5%입니다. 집값 전체에. 비즈니스는 10%고요. 물론 이제 복도방에 따라서 좀 친해지면 이제 줄고 늘고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집을 한번 샀다가 5년 안에 팔게 되면 좀 손해가 나요. 왜냐면 복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그냥 렌트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이제 렌트 중에서 이제 3가지, 우리 캐나다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죠. 그러니까 콘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디태치 하우스라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민 처음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것이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콘도 개념은 한국에서의 콘도 개념과 틀리게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콘도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 되게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된 거기 때문에 거기를 아파트라고 그러고요. 요즘 한국처럼 잘 지어놓은 거, 그러니까 새롭고 밑에 뭐 1층에 뭐 경비실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운동하는 시설을 다 갖춘 거를 콘도라 그래요. 근데 콘도를 많이 사는 이유는 뭐 당연히 깨끗하고 또 그 콘도가 서 있는 지역들이 다 부자 동네에 서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아파트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떠나서 돈 차이가 아파트하고 콘도 차이가 그렇게 먼틀리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차이 나봐야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차이 나는데 사이즈 따라 틀리겠지만 근데 아파트가 200불, 300불이 싸지만 콘도보다 못한 게 있어요. 아파트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층에 뭐 수영장이나 뭐 레크레이션 룸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지역적으로도 학군이라든 그 모든 게 콘도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콘도로 가시는데 가격 차이가 200~300불이 매달 난다 할지라도 콘도의 또 장점은 뭐냐면 콘도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한국의 고급 그 주택 복합 아파트처럼 되게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실내 뭐 운동하는 곳이나 뭐 크지는 않지만 운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뭐 스쿼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테니스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콘도들이. 그리고 24시간 항상 경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안에를 들어가시면 5가지 어플라이언스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냉장고하고 전기 스토브예요. 밥해 먹는 스토브. 그 2가지는 기본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 건 없고요. 이제 콘도에는 뭐가 있냐면 냉장고,
전기 스토브, 그 다음에 디시와셔, 그러니까 세척기죠. 그 다음에 세탁기, 그 다음에 드라이기는 기본으로 5가지가 그 렌트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 다 내장이 돼 있는 상태가 콘도고요. 이제 아파트 중에 제가 하나 빠진 것 중에 이제 아파트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입니다. 빨래. 빨래는 그 안에 세탁기가 없다 보니까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공동 세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는 잘 이렇게 습득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콘도로 가세요. 그리고 아파트를 들어가신다 그래서 개인 돈으로 세탁기를 살 수가 없고요.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파트의 단점이고, 이제 콘도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타운하우스인데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디태치 하우스를 작게 만들어서, 단독주택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한국에도 왜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빌라식처럼. 근데 타운하우스는 이렇게 집들이 다 붙어 있고 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어요. 이제 주택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되게 좁아요. 길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고요. 좁게. 그 다음에 2층에는 방이 거의 2개 정도가 있고요. 또 한 층을 더 올라가면 마지막에 안방이 있는 식으로, 이게 타운하우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타운하우스는 그 5개의 어플라이언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렌트비에. 그러나 콘도하고 틀린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가격을 설명드리겠는데, 타운하우스에는 전기료, 물세, 관리비가 별도예요. 타운하우스는. 그리고 이제 다음이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은 뭐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비용면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토론토에서 그냥 평균적인 시설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2베드룸 플러스 10이라 그래서 이제 3베드룸, 방 3개짜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2 플러스 10인 경우에는 한 1250불에서 1400불까지 가요. 그리고 콘도는 같은 사이즈의 경우에 한 1450불에서 2000불까지 갑니다. 사이즈 따라 틀리고 위치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콘도는 모든 게 다 포함이고요. 전기세, 물세, 관리세 모든 게 다 포함이고요. 타운하우스는 그것도 지역이나 그 사이즈 따라 틀리겠지만 한 1650불에서 한 2250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신 플러스 쓰는 전기값, 쓰는 물세, 그 다음 관리비가 별도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뭐 당연히 타운하우스보다 더 크고요, 사이즈는. 근데 대가족일 경우에 방이 보통 기본 4개는 있고요, 하우스에. 근데 그건 이제 가격을 보면 렌트비가 2200불에서 한 3000불 이상 가요. 플러스 전기세, 물세, 관리 비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주택 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콘도를 얻으세요. 저희들도 콘도를 선호해서 하시게끔 이렇게 유도를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게, 작은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은 타운하우스를 집을 사시고요, 1년 후에. 아니, 거의 대부분들은 그 디태치 하우스 단독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지금 현재 캐나다 토론토의 한국 분들이 하시는 유형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처음에 누구 친구나 누구분이 집을 먼저 사라 그러시면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한번 사서 계약을 해버리면 취소하기도 힘드시고, 그걸 또 사시다가 다른 데 이사 가시면 손해나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한국 분 중에 한 분이 친구 때문에 되게 이제 손해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뭐 복도방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개중에 뭐 복도방 분들께서 이렇게 유도를 하세요. 이제 돈을 버시기 위해서. 단적인 예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자마자 돈 있어 보이시니까 잘 옆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집을 사게 했어요. 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계속 놀 수는 없으시니까, 밴쿠버가 또 틀려요. 토론토는 사람들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밴쿠버는 노시는 분이 많은데, 토론토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뭘 해야겠다. 그러면 또 그 집을 사신 복도방한테 의뢰를 하세요. 야, 비즈니스 좋은 거 나왔으면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절대 절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집 주위에서 가까운 비즈니스를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꽤 떨어진 데를 구해주세요. 괜찮다는 거를. 그러면 어차피 이사를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복도방 입장에서는 집을 팔았고, 또 이 집을 팔아주고, 비즈니스를 사주고, 비즈니스 주위에 또 집을 사주니까 4번의 이익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다는 아니시지만 몇 분들이 그러시니까 집을 처음에는 사지 마시고
1년 렌트를 하시면서 주의사항부터 파악하시는 거. 그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게 학교인데요. 학교는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애들이 가서 적응을 잘 할까, 그다음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 나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 한국 분들이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야에서 지금 다 한국말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히는 것이 있거나 의문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그걸 불편한 건 없으신데, 기본적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손님들이 캐나다 토론토 도착하셔서 처음에는 열심히 ESL을 다니세요. 그게 무료거든요. ESL이 평생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무료가 아니라 본인이 시민권을 딸 때까지 ESL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ESL을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드리고 뭐 본인이 찾아가서 등록을 하시는데 3개월을 못 가세요. 한국 분들이.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자라는 걸 갑자기 배워가지고요. 제가 전화 끌게요. 근데 3개월을 못 가세요. 근데 나중에 캐나다를 가시게 되면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중국 분들을. 이제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이 처음에 같이 스타트를 할 때는 한국 분보다 훨씬 영어를 못 하세요. 한국 분들 여기 캐나다로 오신 분은 그래도 다 배우신 분들이고 중상층으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시작을 하시는데, 중국 애들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같은 반 애들하고 만났을 때 중국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애들은 굉장히 끈기 있게 다녀요. 그 마스터를 다 합니다. 레벨까지 8개 단계를. 근데 한국 분들은 꼭 중간에, 겨울에 시작하신 분들은 봄 되면 남편분들은 친구 따라다서 골프 친다고 그만두시고요. 형수님들도 학교 잘 다니시다가 뭐 그렇잖아요. 뭐 나물 뜯으러 간다, 뭐 어디 공원에 간다, 이제 그때부터 결석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다 포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안 해놓으면요, 애들이 어린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1년이 지나면.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것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국민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6개월이면 돼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1년이 걸려요. 왜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대학교 때 가는 애들도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문제죠. 애들이 사고방식이 틀려지면서 나중에 중간중간 영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 숙제를 물어보게 돼요. 이게 뭐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걸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민 오실 때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미리 와서 준비할 게 많다. 뭐 기술을 배워오라 그러는데, 기술을 배우시면서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게 문법 공부도 아니고요. 작문도 아니고요. 회화를 좀 해서 오세요. 회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국 분들이 명문대학 다 나오신 분들이 캐나다 오셔가지고 직장에 어플라이를 하면 1차 합격은 100% 하세요. 경력 좋죠? 백그라운드 좋으시죠? 다 좋으세요. 2차 인터뷰에 다 떨어지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지금 생각하셨고 아직 지금 이민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시고 이민 조건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간단한 회화는 진짜 많이 하시고 오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한국은 그 영어 공부 방식이 문법, 쓰기, 말하기고요. 캐나다에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는 말하기, 쓰기, 문법이에요. 반대요, 거기서는. 근데 그게 맞아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지금 반대가 된 건데, 제가 뭐 단적인 예로 뭐 다는 아니시지만 한 3년 전에 그 교수분들하고 영어 선생님분들이 그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캐나다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방문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해서 그 세네카 칼레지라고 전문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무슨 교육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다 영어 선생님이시고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다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교수가 3시간 만에 나왔어요. 캐네디언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수업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분들이 진짜 말하시는 거는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저도 먼저 초창기에 캐나다 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국말을 할 거를 영어로 머릿속에 장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고요. 그 시간에 외국에는 가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화를 좀 준비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왜 이런 말이 있으세요? 그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그거 진짜 정답이에요. 특히 캐나다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일이 없냐면 캐나다는 이민국가예요. 자기 나라 국민이 없어요. 캐나다는 다 이민 138개국에서 좀 안전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을 거쳤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자식들이 오래됐으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잘 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픔을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말이 안 되는 콩글리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답을 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하셔야 되니까 한국에 계실 때 시간 나실 때 골프 치실 시간이 있으시면 그 회화 아니면 텔레비 지금 우리 한국 유선방송 잘 돼 있잖아요. 텔레비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세요.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중에 문법은 필요 없고 회화 위주로 해달라는 거 그거 진짜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뭐냐면 국민학교와 고등학교예요. 캐나다는 중등교육이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분리로 나눴죠.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공부할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라 그러면 9학년부터 12학년을 이야기를 해요. 국민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학교 시설, 캐나다는 좀 그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학교 시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게 것이 뭐 예쁘고 뭐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학교 애들 운동장은 다 잔디구장이고요. 어느 학교나 학교에는 실내 체육관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방식이 어머님들 가시면 막 스트레스 하시고 저희들 전화 많이 오세요. 무슨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냐 그러는데 많이 놀려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애들이 교실에 못 있습니다. 아무리 밖이 추워도 영하 20도를 할지라도 다 내보내요. 밖에서 놀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4개월 정도 다니면 엄마가 야, 나 진짜 못 살겠다 한국 가자 그러면 애들은 죽어도 안 가요. 왜? 그게 너무 몸이 금방 다 와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애들 때문에 여기 못 가신 분들 좀 계시는데 이제 국민학교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학교를 애를 보내놓으면 보시면 한국어가 틀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지금 애가 셋인데 그 우리 큰애가 국민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이제 캐나다는 국민학교 유치원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유치원에 2년 과정을 보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니어 킨더가든, 시니어 킨더가든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로 돼 있는데 주니어, 시니어는 다 무료예요. 캐나다는. 학교에서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를 이제 1학년을 보내면 유치원 때도 느끼겠지만 1학년을 보내면 애들에 대한 보호는 부모들보다 나아요. 선생들이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 방식은 너는 왜 이거 못해라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캐나다는 너는 이거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 잘한다라고 애를 치켜씌워줘요. 그리고 한국에는 왕따라는 것이 있는데 캐나다에도 물론 왕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가 비교 안 될 만큼 왕따라는 내용은 없어요. 애들이 많이 도와주려 그래요. 왜? 애들이 다 겪었던 이민 온 애들이 겪었던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이제 애들이 제일 문제인 애가 고등학생인 애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은 뭐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무지 받아요. 국민학생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애들은 학교만 보내고 학교만 데려오시면 그 애들은 자동으로 영어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처음에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과정이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애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4년 동안에 30학점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캐나다도 고등학교는 이 한국의 대학교라 생각하시면 돼요. 학점제고요. 애들이 한 교실에서 앉아 수업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시간표를 받아서 교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학년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9학년 수학을 페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패스를 못 하게 되면 10학년 수학을 학년이 10학년 올라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학년 수학을 패스를 못하면 학년은 10학년은 올라가지만 9학년 수학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캐나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중에 학년을 낮추세요.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하니까 좀 한국에서는 10학년인데 9학년은 넣어달라. 막 그러시거든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애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캐나다는 교육방식 중에 지금 4년제 고등학교로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닐 수 있는 연도는 5년이에요. 12학년 과정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학년을 낮춰서 들어간 애들은 12학년을 한 번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들이 처음 들어가서 힘든 건 아는데 12학년에 어느 정도 영어가 백업이 됐을 때 12학년을 2번 하는 것이 애들 점수 따기에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굳이 어머니께서 내 판단이 맞다, 그럼 학년을 낮추시겠다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학년을 낮추지 마시라는 거고요. 애가 2년, 3년 후에 나이가 또 안 맞아요. 영어는 문제가 없는데 애들이 또 나이가 많은 애들이 어린애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초창기에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학년 낮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그대로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내셔도 ESL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백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한 1년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학년 낮추시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고등학교는 말씀드린 30학점이에요. 30학점을 따면 되는데 12학년 때 12학년 과목 6과목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판전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학점을 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을 할 때 만 42개의 학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받아온 거에 또 뭐 그냥 계속 따다 보니까 42개가 됐어요. 왜? 32개가 됐을 때 내가 대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많이 정보가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따야 될 과목, 기본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필수 과목을 하나도 안 따고 엉뚱한 과목을 다 따놓은 거죠. 그래서 또 필수 과목을 듣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학점이 많아진 건데, 이 6개의 학점 가지고 대학을 가요. 그 평균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판정을 하는데 11학년 2학기 성적도 대학교에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11학년 이제 11학년 때부터 대학을 가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학년 1학기 정도 되면 애들이 진로가 결정이 나요. 왜? 11학년 때 그 패스하는 과목에 의해서 12학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11학년 과학을 패스를 못하면 당연히 12학년 과목을 못 듣겠죠. 근데 12학년에는 과학이 3개가 있어요. 수학도 11학년 수학을 패스해야 12학년 때 수학이 3개가 있어요. 다 다른 종류로. 그리고 이제 대학을 공과 뭐 문과를 갈 때 어떤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2가지 이상은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 이과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수학을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그 학점에 맞춰서 애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단적인 예로 공대 같은 경우는, 공대 갈 경우에는 모든 대학교에서 수학과 그러니까 과학 한 과목씩은 기본이에요. 물론 영어는 완전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수학, 과학이 한 과목이 없으면 대학교에서 입학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 이제 학교 정보에 대해서야 이제 캐나다 오시면 또 카운셀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단적인 예로 또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를 가면 담임 선생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면 애들 첫날 입학하러 가잖아요. 내가 딱 갈 때 저는 지금도 제가 양복을 안 입었는데 뭐 저를 캐나다에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거의 여름에는 반바지에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몸이 뚱뚱하다 보니까 이 양복이 안 맞아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는 양복 입는 게 딱 2번 있어요. 장례식, 결혼식. 그 외에는 안 입어요. 예, 여기는 한국 분들 다 양복 입고 다니시는데 거기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어머니 이제 오늘 학교 등록 날입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하고 다 준비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러 가려 그러면 장난 아니세요. 막 드레스에 막 양복에 쫙 빼입고 나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가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죠. 따라가세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예, 그리고 모시고 가요. 학교를 가면 그 입구에서 그 교무실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아, 너 누구냐? 아이고 잘됐다.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네, 그게 끝이에요. 왜? 애는 들어가서 그 선생하고 수업하는데 부모님이 따라가서 인사 못해요.
수업 쉬니까. 그 어머님 잘 빼입으시고 다시 집에 가시죠. 네, 그 기분을 아시면 돼요. 캐나다 오시면 이게 격이 없어요, 많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선생님도 되게 편안하게 입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가 왜 지금 많은 분들이 밴쿠버에 있던 분들이 뭐 제가 밴쿠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밴쿠버에 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토론토로 오시고 뭐 그런 이유가 종합대학, 우리가 거의 말하는 명문 대학들이 다 온타리오에 있어요. 온타리오에 11개 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도 다 일로 오고요. 밴쿠버에서 유명한 학교는 뭐 아시죠? UBC라는 학교가 있고, 토론토에서 우리가 거의 말하는 게 들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토론토 대학, 제일 한국 사람들 많이 가려고 그러고요. 공들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의 MIT하고 맞먹는 대학이 워럴루라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 온타리오라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맥마스터라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찰스 황태자라고 왜 저 영국 황태자 있죠? 그 애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온 욕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다 거기 모여 있고요. 라이슨 대학도 있고 칼리지도 12개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쉽게 생각하셔서 서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론토를. 밴쿠버를 부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와 계신 분 중에 반은 밴쿠버 가시고 반은 토론토 오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좀 학교 상황이. 이제 아까 저 집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1년 후에 집 사실 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집을 이렇게 팍 현찰 주고 사시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거의 한 25%만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나머지는 장기 융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융자 그 퍼센티지가 되게 싸요. 3%에서 뭐 3.5% 상한을 해주기 때문에 25%의 집값의 25%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살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아까 박 사장님께서도 뭐 배워와라, 뭐 하라 그러셨는데, 특히 토론토는 지금 서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직종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토론토가 많이 변화가 됐고요. 작년 틀리고 올해 틀려요.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식당이라든가 우리 한국 교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그 이민 그 역사를 보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교민이 10만이 넘어가면 어떤 비즈니스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토론토가 유동인구 합해서 17만이 살고 계세요. 밴쿠버가 내가 알기로는 5만인가 그럴 거예요. 한국에서 드시는 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학부형들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면, 아유, 한국 음식 사줄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시잖아요. 캐나다에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없어요. 종류별로 다 있고요. 거기도 부대찌개 있고요. 거기도 뼈다귀탕 있고요. 다 있어요. 소주도 있고요. 소주방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한국 방송도 합니다. 토론토는 한국 자체 한인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텔레비만 키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방송해요. 뉴스는 6시간이 늦어요. 그 외에는 똑같고요. 다 드라마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캐나다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 식품점을 가면 비디오들이 쫙 전시돼 있어요. 한국에는 그거 없어요. 드라마를 1번부터 쫙 녹화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매번 렌트를 해줘요. 하나에 800원씩 빌려줘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처음에 이민 오시면 집에 가면 한국 애들 때문에 절대 안 본다 그러시는데 안방에는 비디오가 막 써 있어요. 드라마 종류별로. 그리고 왜 한국에는 바쁘게 사시다 보면 그 드라마를 건너뛰잖아요. 캐나다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비디오가 다 있어서. 그거 하나 좋은 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왜 많이 배워와라. 그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될 만한 비즈니스도 아이디어도 다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또 뭐 기술이 아니더라도 무역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괜찮은 거 캐나다가 한국보다 한 5년이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좋으시면 굉장히 지금 토론토에서 잘 사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되게 잘 사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다. 뭐 캐나다 절대 오지 마. 참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할게요. 캐나다 절대 오지 마는 비즈니스 이야기 끝나고 할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기술을 왜 가져오라 그러냐면 그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할 수가 있으시니까. 미용실도 내가 알기로는 토론토 전에 100개가 넘어요. 그분들 다 기술 배워오신 분들이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왔다가 한국에 나 6개월 갔다 올게 가세요. 6개월 동안 미용 기술 배워 오셔서 오픈하세요. 근데 물론 그거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안 가겠죠. 겁이 나서. 그런데 다 저는 알죠. 저는 왜냐면 손님을 관리하니까 제가 입 뻐근하면 그 비즈니스 문 닫죠. 그래도 다 오픈하시고 다 잘 사세요. 제대로. 그리고 수시 기술 그것도 괜찮아요. 수시 이렇게 뭐 있죠? 그것도 굉장히 일하셔도 돈이 높고 본인이 사업을 하셔도 본인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 괜찮고 꽃꽂이 사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더 드리는 게 한국에서 계실 때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인데 동생분이 그 꽃꽂이를 하세요. 꽃꽂이 하는데 그분이 개발한 게 뭐냐면 이벤트 회사를 오픈하셨어요. 그 남편분이 아이디어가 참 좋으셨는데 이벤트 회사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와이프가 꽃을 잘 하니까 결혼 업체라고 있죠. 우리 캐나다는 결혼 업체가 다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사진 찍는 회사, 뭐 리무진 회사, 그다음에 결혼식 예약하고 뭐 하는 회사, 뭐 식당에서 음식 대절해서 뭐 피로연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돼 있는데 그 업무를 그 조항에 띄우신 거죠. 우리가 그 예식장 꾸미겠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니까 그분이 지금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그 꽃꽂이를 하시면서 남편분은 뭘 공부를 또 하셨냐면 사진 기술 있죠? 그거를 또 배우셨어요. 그래서 직접 두 개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커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캐나다가. 그리고 한국 사람 성향에 따라서 외국 애들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아요. 되게 부자들이에요. 그 애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잘 살아요. 근데 되게 구두쇠죠. 근데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식당에 오는 거, 한국 그 샵에 와서 뭐 사는 거, 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뭐 문방구나 그런 걸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 중국 애들이 뻑 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상대가 아니라 중국 사람 상대로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한국에 많잖아요. 저도 지금 들어올 때마다 저도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무역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오래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필요한 거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다면 한국에서 가져갈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기술 등등.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걸 하려면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화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못 적으셔도 돼요. 말로 해도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말하는 거, 그거를 꼭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기술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 카페나 뭐 오픈하시면 다 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는 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간판을 보고 한국의 1970년대 간판이다. 60년대 간판이다.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러니까 예로 한 분이 이제 나 아는 우리 손님이신데 형님인데 야, 나 돈 좀 있으니까 내가 간판 하는 거 봐라. 한국에서 오다 하시고 막 기술자 불러가지고 간판 삐끗번쩍하게 커피숍을 오픈하셨어요. 아무도 안 가요. 캐나다 애들이. 되게 비싼 데인 줄 알고. 왜냐 그게 너무 빠르시면 그 형님 문 닫으셨어요. 간판뿐만 아니라 실내가 너무 화하니까 너무 고급스럽게 해놓으니까 외국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하시는 게 한국은 5년이 빨라요. 캐나다는 5년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선택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 사람들이 간판을 한국처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간판이 무난한 거예요. 너무 튀고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모든 사람. 저부터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저도 한국에 오면 자주 오지만 한국에 오면 운전하다 보면 막 매운 게 삐쩍번쩍 하잖아요. 저도 16년이 돼서 그런지 기본 저기 들어가면 무지 비싸다 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막 있다고요. 오히려 편의점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데 필요한 시간이 한 2,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모든 분들이 이민 가시는 분들 중에 친구분이 계세요. 뭐 한 달에 거쳐 친구분, 한 달에 거쳐 친척분들 많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그 사람 말에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캐나다를 5년 이하 사신 분, 캐나다 아직 모르세요. 근데 누군가를 인도할 만큼 상황이 안 되세요. 그분은 겉으로만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친척이면 서로 안 보게 되고요. 문제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정보는 정확한 데서 전문 기관으로부터 얻어내세요. 회계사나 복도방이나 변호사나 아니면 저희 같은 에이전트 전문, 그러니까 저희 에이전트가 몇 명이 없어요. 제대로 된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에이전트 중에 인폼을 얻으시라는 거죠. 그걸 종합해서 판단하시고 친척분이나 친구분하고 같이 상의하시는 건 되는데 그 친구의 말에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죠. 판단 기준은 캐나다나 한국이나 똑같으세요. 아, 내 생각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종합을 다 했을 때. 내가 여기 설정을 모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거는 좀 삼가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캐나다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 나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유, 이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도와줘야지.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요. 오시면 바보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인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캐나다 오셔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때 이 한마디만 하면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뭐냐? 아, 여기 누구 연고 있으세요? 그러면 예, 뭐 조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6년 살았나? 그 말을 하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어차피 한 달이 거쳐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 가면요, 다 형수님이고 다 형님이고 나는 다 조카예요. 그래서 은행이나 딜러나 자동차 파는 데서나 막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삼촌이 몇 명이고, 다 저를 파세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지사장 치고는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많은 형님과 저 형수님들이 곰돌이라 그래요. 이제 뚱뚱하고 팬더곰 닮았다고. 그러니까 저를 참 귀여워하세요.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를 참 많이 파세요. 어떤 분은 4년 때 파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저를 파세요, 지금도. 그래서 파시면 이득이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걸 함부로 못 하세요. 왜? 저도 16년 살았기 때문에 웬만큼 위치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형, 나 아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지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오래되신 분을 팔고 인폼을 받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종합해드리면 기술을 배워오시라.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와서 지금 많이 보니까 뭐죠? 그 왜 형수님들 왜 남편한테 매일 혼나는 거, 뭐죠? 그거 뭐지? 쇼핑 티저 뭐지? TV 홈쇼핑. 홈쇼핑 있잖아요. 그거요, 아이디어 좋은 거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로, 그리고 만약에 무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캐나다 무역법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세요. 요새 세상이 좋아서. 한국 무역법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그냥 무상태로 오지 마시고. 그리고 기술은 배워 오시는 게 좋아요. 무역을 할지라도 형수님은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형수님들은 기술을 배우세요. 간단한 거라도. 왜? 꼭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놓으면 손해는 없으세요. 빵 하는 기술? 지금 예를 들어서 갤레리아 식품점이라는 굉장히 큰 식품점이 생겼거든요. 그 안에 제과점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제과점을 안 하셨대요. 원래 해본 경험이 없으신데 이민 오실 때 저희처럼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하는 빵가게에서 6개월 동안 배워오셨어요. 그래서 그 빵가게인데 빵가게 무지 잘 돼요. 저희들 빵 사기 위해서 전쟁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그러니까 갓 이민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비즈니스를 못하지, 나는 지금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못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분들이 있으시니까, 한국말 하는 한국 분들이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 상대로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번 준비를 많이 해오시라는 거예요. 기술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꼭 창안에서 오세요. 그러면 뭐 힘들다 여기면 가지 않을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중간에 그 여담을 드려드릴 거예요. 되게 심심하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특히 형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을 형님, 형수님이라 그러는데 제가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으세요.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데 공항에 누가 도착하셨다고 저희 직원이 전화 와서 전화해 대고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공항에 좀 늦었는데 금방 갈게요. 공항을 막 달려갔어요. 직원이 나를 봤더니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나 지금 다 와서 5분이야. 그리고 막 뛰어갔거든요. 그분이 황당한 얼굴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내가 와서 형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 기준이 뭐냐면 55세이신 분들은 큰형님이라 부르고요. 그분을 형님이라 부르래요. 지금 토론토는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형수님들은 다 형수님이에요. 큰형수님이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우스갯소리고 그 형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가족을 끌고 옵니다. 가족을 끌고 오시니까 책임감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원래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캐나다 오시면 바보가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모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한의원 의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그래도 한국 분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딘지 아세요? 아는 거는 맥도날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맥도날드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분이 첫날 애들을 데리고 배고파서 맥도날드를 갔죠. 꼬마 애들 둘이 형수님을 딱 데리고 맥도날드 가서 딱 오다는데 섰어요. 서서 4 햄버거는 잘했어요. 4명이니까 햄버거 4개 달라.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골 때려요. 왜? 외국 애들이 어떤 음료수 마실래? 막 물어봐요. 그 형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다 예스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애들이 다시 물어봤는데도 형이 걱정이 되니까 예스를 한 거예요. 왜 이야기했냐면 저도 몰랐었는데 형수님이 너무 속상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빵 4개에 음료수가 16개가 나왔어요. 근데 더 그한 거는 애들이 그 많은 사람 위해서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빠 왜 음료수가 이렇게 많어? 아버지도 황당히 죽겠는데. 그 형님이 너무 속상했대요. 그 형님은 제대로 학교 다니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여기 한국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없죠. 드라이브 스루에서 왜 차를 타고 가서 여기 캐나다도 춥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가 어느 커피숍이나 무슨 맥도날드나 버거킹 다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가. 근데 그 형님은 또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차에 타고 또 그까지는 잘 들어가셨어요. 아침에. 그 마이크에서 이제 그 그림이 나오면서 뭘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 형님은 또 느긋하게 또 뭐 햄버거 2개를 오다를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아침에 저 자고 있는데 막 전화벨이 울려서 저 전화를 받았더니 맥도날드의 매니저래요. 자기가 통역을 해달래. 그래서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이 사람이 차를 안 뺀대요. 나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친구가 바꿔달라 그랬더니 뭐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대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캐나다 못 살겠다고. 왜, 형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빵을 오다 했는데 이 새끼들이 빵을 안 준다. 그리고 차를 빼라 그런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형 어딘데요? 그랬더니 어디 있는 맥도날드래요. 근데 왜 형을 빵을 안 주고 차를 빼라 그러냐.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매니저를 바꿔봐라. 그리고 매니저가 또 바꿨더니 그의 말은 뭐냐면 오다는 데서 차를 세워놓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면 거기서 돈을 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빵을 줘요. 근데 거기서 오다한 빵을 주는 줄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걸 모르셨나 봐. 자기는 죽어도 차를 못 뺀다 그랬대요. 다 웃으시죠? 나중에 캐나다 가시면요. 형님들만이 아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되게 많아져요, 그거. 제가 책을 낼 거거든요. 저도 이야기 하잖아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들리세요. 저희 아버님 되게 무서우신 군인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대 오래 계셨고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저하고 캐나다를 가게 된 동기가 하여튼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저를 끌고 캐나다를 갔는데 엄마하고 저희 큰형하고 여동생이 한 달 반 후에 왔어요. 캐나다로. 그럼 아버지하고 둘이서 먹어야 되는데 옛날 시대에 저희 아버지 군인이시다 보니까 저도 부엌에 들어가는 거 박살났고요. 아버님은 뭘 한다는 거는 안 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잘못된 거였는데 지금 바뀌신 걸 나한테 설명드리겠는데 그렇게 왔어요. 먼저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도착은 했고 한국 사람한테 뭐 부탁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차는 어떻게 사가지고 먹으러 다녔는데 그게 보난자라는 레스토랑이에요. 보난자.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둘이를 처음에 딱 갔어요. 아버지가 내보고 탁 치면서 넌 대학생이니까 제가 오다를 하래요. 아버지 저 오다 못해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 둘이서 계속 싸우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자식이 굶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가시더라고요. 줄 서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딱 앉더니 아버지 오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새끼야 아버지 이 정도는 오다 해. 그래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 들고 왔어요. 아우 아버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애들 딱 어디 딱 놓고 가는데 완전 핏덩어리예요. 스테이크가. 아니 손도 안 돼. 그냥 순수한 핏덩어리예요. 아버지 뭐 어떻게 오다 했어?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외국 애들은 이렇게 먹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앞에 놈이 시키길래 to same이라는 말을 했대요. 앞에와 같은 거 same 두 명. 그리고 앞에 놈이 그거를 웨어를 먹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한번 해보려고 칼로 쓸어서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그 막 핏덩어리를 막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나 도저히 못 먹겠다. 나 굶겠다. 그러면 그 감자하고 옆에 그 야채가 좀 나와요. 그것만 계속 먹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생각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또 아버지가 부모로서 또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 되게 크시거든요. 에이 하니까 그 많은 그 큰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에서 다 우리를 쳐다보는데 웨이터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그런 거 아시죠? 아 지금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아버지는 불러놓고 그의 얼굴을 보고 있고 그애는 무슨 말 할 것 같은데 말하세요라고 쳐다보고 있고 이 한 1초가 막 100시간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영어 실력을 알잖아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건 무슨 일이 생긴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셨어요. 자식을 먹여야 된다는 그 의지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 고기 들고 있는 그거 있죠? 플랫을 딱 드셨어요. 그리고 밑에다 대고 fire. 외국에 가요. 그거 다 가져가서 시커멓게 태워왔어요.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엄마 오기 전까지 18일째 되는 날 그 레스토랑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날 이후부터 오다를 안 해요. 우리가 앉으면 그렇게 갖고 왔어요. 아 영어 못하니까 외국 애들 그걸 아니까 많이 도와줬거든요. 18일째 되는 날 꼬마애를 만났는데 한국 애들 사람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제가 너무 반가우니까 꼬마애가 막 저 구석에서 뭘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가서 야 너 어디서 갖고 오냐 그랬더니 아니 저거 다 뷔페예요. 그래. 18일 동안요 아버지 우린 뷔페인지도 모르고 고기만 먹고 감자 먹고 집에 갔어요. 18일째 되는 날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여기 뷔페래요 그랬더니 나도 들었어 이 새끼야. 그랬었어요 초창기에. 16년 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은 혼돈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거짓말 하나 안 치고 이 많은 분들 중에 꼭 자기만의 숨기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명심하시라는 거죠. 그걸 안 하시려면 회화는 해오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회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비즈니스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영어 회화예요. 그러니까 영어 작문을 못 하셔도 되고 문법을 못 하셔도 되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한 단적인 예로. 저건 아버지하고 저하고 또 일을 쳤었어요. 캐나다 눈 많이 오잖아요. 눈이 왔는데 우리는 다 신발이 다 나라. 아버지하고 또 그 캐네디언 타이어라고 있어요. 캐네디언 타이어를 가시면 캐네디언 타이어인데 그게 한국 분들이 딱 오자마자 어휴 저기는 타이어 파는 데 진짜 크다 그러시는데 타이어 파는 데가 아니고 모든 물건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가시면 있는데 거기를 가서 아버지하고 둘이 자꾸만 눈이 이렇게 밟히니까 장화를 살라고 둘이 갔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둘이서 갔는데 털인데요. 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까지 오는 건데 밑창이 그 뭐지? 곰으로 돼 있어요. 너무 예뻐서 아버지하고 둘이 샀어요. 그걸 신고 막 다녔어요. 진짜 그걸 한 3, 4일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외국 애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한테 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무슨 설명하냐 그랬더니 그게 장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고무 이렇게 올라오는 신발 안에 신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다 아는데 아버지하고 저는 모르고 그것만 신고 다닌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캐나다를 가서 한 20일 동안 머리를 못 잘랐어요. 머리를
못 잘랐는데 그 이유는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 생겼냐면 제가 토론토에 먼저 살았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처음 도착한 2달을 살았던 거기가 위니펙이에요. 위니펙. 거기는 한국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인디언들밖에 없어가지고요. 왜 그걸 왜 안 나가래? 우리도 이제 그 토론토로 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토론토 온 동기도 진짜 힘들게 왔어요. 근데 머리를 하도 머리가 기니까 또 저희는 아버지 닮아가지고 제가 머리 긴 걸 잘 못 참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가 짧고. 미장원을 자신 있게 갔어요. 제가 진짜로 딱 갔는데 영어 못해 자꾸 눈치만 보니까 얘들이 아는 거야. 얘 뭐 영어 못하는구나. 그래서 왜 미장원 가면 큰 책이 있잖아요. 큰 책을 딱 주면서 걸로 해요. 아, 너무 놓이는 거. 제가 책을 봤어요. 계속 걸치면서 머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외국에는 예쁘잖아요. 저는 좀 생긴 게 이래서 그런데 그걸 추에서를 했거든요. 딱 찍고 왜 사람이 머리 자르면 좀 졸잖아요. 이렇게 저 눈을 탁 떴는데 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얘들이 내 머리를 바가지 머리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머리를 딱 들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머리 아시죠? 그걸 하고 찍소리 안 하고 돈 주고 나와가 집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무슨 일 났니? 왜 그래? 그러신 거. 아버지 미장의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저 못 나갔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머리만 감았어요. 빨리 자라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많이 웃으시는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다들 있으세요. 다들. 자, 그리고요. 이제 자동차 구입에 설명드릴게요. 자동차는 무조건 필수예요. 캐나다는. 캐나다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게 그 토론토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 반경이 30%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2개밖에 없습니다. 남북으로 하나, 동서로 하나. 그리고 버스는 있기는 한데 우리 한국처럼 골목골목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락,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 블락의 거리가 2km잖아요. 그 큰 메인 길에만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1km를 걸어 들어가든가 이게 많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활권 차가 없으면. 캐나다는 돈이 많아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캐나다는 자동차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2대는 갖고 계시게 돼요. 나중에 모든 게 안정이 되면 와이프 하나 남편 하나 갖고 있으시게 되는데 자동차 구입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리스. 여기도 지금 한국도 리스 개념 들어왔죠. 리스. 그 다음에 할부. 이렇게 파이낸싱이라 그러는데 할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통 크신 분들 하시는 거. 현찰 주고 사는 거. 근데 저희 지사 입장에서는 초창기에는 파이낸식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리스로 많이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리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차가 3만 불짜리 차를 경우에 4년 처음에 차를 살 때 10,000불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 10,000불을 4년 동안 분할해서 내요. 그리고 4년 후에 이 차를 딜러에 갖다 줘도 되고 그 차를 남은 잔금을 주고 사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차를 깨끗하게 서서 내가 딜러한테 줄 돈이 10,000불은 있지만 이 차 밸류가 13,000불일 수도 있어요. 그건 차의 상에 따라 틀리니까요. 딜러가 잡아놓은 10,000불은 최저로 잡아놔요. 그 애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 말은 그거보다 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차를 돌려줘도 그 디퍼런스를 돈을 줘요. 근데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3만 불이라는 돈을 4년 안에 분할을 해서 다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찰은 그냥 돈 주고 사시는 거고. 캐나다로 오시면 새 차일 경우에는 공장 소비자 정착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찰을 내신다 그래서 그런 많은 혜택을 못 받으세요. 만약에 DC를 잘 받으시면 500불 정도. 근데 물론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잘해드리면 500불 정도 싸게 사실 수가 있는데 저희를 통하지 않고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막 열심히 가서 딜러에서 이야기가 사시면 말은 1,000불을 깎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500불을 더 주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모르시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 지사나 그런 인폼을 많이 얻으셔서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 리스를 권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특히 유형이 돈을 몽창 안 가지고 오시잖아요. 오스나 한국에 앞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갖고 오실 때 캐시를 많이 쓰지 않으시기 위해서 리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만 불짜리 차를 2만 불에 4년을 타신다 생각하시면 거죠. 그러니까 10,000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또 리스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스라는 거는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 애들은 리스가 시작이 됐다가 미국 딜러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게 법이 없어졌고요. 캐나다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리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 리즈로 가요. 리즈는 초창기에는 그 사자 달린 사람, 그러니까 직장에 안전한 사람을 위한 특별 혜택이었거든요. 그게 일반인한테 풀린 거죠. 그러니까 리스가 미국 차인 경우에는 0.9%의 이자예요. 4년 동안. 일본 차의 경우는 차가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5.6%, 뭐 5.9%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그게 손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파이낸싱으로 차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4년 리스를 하는 이유가 캐나다 분들이 차를 바꾸는 연도가 한 4년의 텀이에요. 4년 만에 차를 새로 바꾸시는 편인데 4년 후에 파이낸으로 사신 분들이 차를 팔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개인이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차를 갖고 오면 딜러에서 어떻게든 싸게 살라 그래요. 그 차는. 그 딜러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팔 때도 힘들어. 만불 받을 차를 9,000불, 8,000불에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리스는 가격이 측정돼 있잖아요. 딜러에서 무조건 그 만불은 주고 사게 돼 있기 때문에 만불어치 값어치를 그만큼 차를 돌려주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내 차 아니잖아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본인 차 맞으세요. 타고 4년 동안은. 그래서 리즈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가능하시면 리즈로 하시라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리스일 경우에는 세금 공제가 돼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만 불짜리라는 돈을 4년 안에 분할을 해서 다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찰은 그냥 돈 주고 사시는 거고 캐나다로 오시면 새 차일 경우에는 공장 소비자 정착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찰을 내신다 그래서 그런 많은 혜택을 못 받으세요. 만약에 DC를 잘 받으시면 500불 정도. 근데 물론 우리가 중간에 껴서 잘해드리면 500불 정도 싸게 사실 수가 있는데 저희를 통하지 않고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막 열심히 가서 딜러에서 이야기가 사시면 말은 1,000불을 깎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500불을 더 주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 지사나 그런 인폼을 많이 얻으셔서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 리스를 권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민 오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특히 유형이 돈을 몽창 안 가지고 오시잖아요. 오스나 한국에 앗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갖고 오실 때 캐시를 많이 쓰지 않으시기 위해서 리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만 불짜리 차를 2만 불에 4년을 타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또 리스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리스라는 거는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 애들은 리스가 시작이 됐다가 미국 딜러들이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게 법이 없어졌고요. 캐나다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리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 리즈로 가요. 리즈는 초창기에는 그 사자 달린 사람, 그러니까 직장에 안전한 사람을 위한 특별 혜택이었거든요. 그게 일반인한테 풀린 거죠. 그러니까 리스가 미국 차인 경우에는 0.9%의 이자예요. 4년 동안. 일본 차의 경우는 차가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 5.6%, 뭐 5.9%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그게 손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파이낸싱으로 차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4년 리스를 하는 이유가 캐나다 분들이 차를 바꾸는 연도가 한 4년의 텀이에요. 4년 만에 차를 새로 바꾸시는 편인데 4년 후에 파이낸으로 사신 분들이 차를 팔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개인이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차를 갖고 오면 딜러에서 어떻게든 싸게 살라 그래요. 그 차는. 그 딜러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팔 때도 힘들어. 만불 받을 차를 9,000불, 8,000불에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리스는 가격이 측정돼 있잖아요. 딜러에서 무조건 그 만불은 주고 사게 돼 있기 때문에 만불어치 값어치를 그만큼 차를 돌려주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내 차 아니잖아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본인 차 맞으세요. 타고 4년 동안은. 그래서 리즈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가능하시면 리즈로 하시라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리스일 경우에는 세금 공제가 돼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만 불짜리 차를 그러니까 3만 불짜리 차를 살 수 있는 분이 4년 동안 탈 수 있는 분이 파이낸싱으로 안 하고 리스로 할 경우에는 4만 불짜리 차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차를 비싼 차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3분의 1이 딜러에서 아직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되시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 저도 리스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 지금 한국 분들이 캐나다 와서 나 여기민 갈래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 무지 비싸요. 한국에서 무사고 증명을 갖고 오시는데 캐나다에서 인정을 해주는 곳이 이제 3년, 10년 무사고를 갖고 와서 3년까지 인정밖에 안 해줘요. 그래 된 동기가 전에 오셨던 이민자들이 다 10년, 15년 다 가져오셨는데 사고가 많이 조그만 접촉사고들이 많이 나셨어요. 그 접촉사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캐나다에 뭐 사고율은 없는데 혼자 가서 잘 긁으세요. 파킹장 들어갈 때. 엄마들이, 형수님들이 막 남편이 뭐라 그러면 절대 안 긁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형수님이 다 긁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고치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이게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맞지만 한국 분들이 그 무사고 증명 제가 가져온 거 다 봤는데 그거 다 만든 거거든요. 본인 게 아니고 다 만들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요. 나 삼성 보험 들었었고 막 그때 설명을 하시다가 사실 그걸 저한테는 말한 걸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 다음날 가져오는 거는 무슨 동양 보험이고 막 이상한 것들을 갖고 오세요. 이름만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번 들통이 났어요. 캐나다 의료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캐나다 현지에서 오래된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데 가다 오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죠. 3년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4인 가족을 계산을 했을 때 차를 한 대를 뽑으면 보험료가 놀라시겠지만 기본 3,500불 나와요. 1년에.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국 돈으로 한 250에서 280만 원이라면 크죠.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15%씩 DC가 돼요. 근데 처음이 제일 문제세요. 그게 지금 보험이 저도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날개 길고 막 돌아다니지만 보험은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 또 좋은 뉴스는 캐나다는 자동차세가 없어요. 자동차세가 1년에 6만 원이에요. 어느 차에 상관없이 6만 원만 내면 거의 자동차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보험인데 지금 그래도 다행인 뉴스가 이번에 제가 여기 출국하기 전에 캐나다 정부에서 온타리오 보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회에 막 올리고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지금 현상을 설명드려야 되는 거라 지금 보험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민을 수속을 밟으시면 최소한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애들을 미리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세요. 나중에 캐나다 이민 생활 중에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 변화 모습을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 애들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게 돼요. 그게 바로 영어예요. 영어. 애들은 부모보다 빠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충분히 부모를 서포트를 해요. 저희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우리 식구 5명이 텔레비를 보다가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다 지방으로 가요. 생각해봐요. 우리 식구 그러니까 딱 앉아서 보는 게 뭐냐면 둘째 있구나, 첫째 있구나, 와이프 있네. 그러면 우리 막내 또 있네. 그러면 전화 올 사람 없네. 우리 식구 아니네. 그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저도 이제 캐나다에 16년 됐고 저희 형도 있고 저희 여동생도 있지만 아버님이 제가 굉장히 강하시다 그러셨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청소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왜? 안 하면 아버지를 안 데리고 다니니까 초창기부터. 왜? 아버지가 아무리 혼자 나가셔도 먹먹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어디 관공서를 가려고 그래도 아들 데리고 가는 거하고 혼자 가시는 거하고는 틀려요. 혼자 가면요. 우리가 몰래 숨어서 보면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야, 자야 너도 시간 내서 가자. 그러면 아버지 친구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갈게. 그러고 가신다고요. 그럼 갔다가 오면 엄마 아버지 했어? 그러면 아니 갔다 그냥 왔대. 그게 어른이 그래 되세요. 그러다 애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저가 아들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막 용기가 나시는 거예요. 왜? 통역할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미리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집안 식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아들 3명 있으면 이민 가면 무서울 게 없다. 예, 모든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아들이 저희 집이 형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거 보면.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는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미리 가서 공부시키는 것도 만약에 마음이 굳힌 상태라면 나쁘지 않아요. 경비는 들겠지만 그 경비는 나중에 다 뽑아요. 그냥 애들이 가서 시행착오를 안 거치잖아요. 애들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웬만한 문서를 다 읽게 되면 그같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제 간단하게 지금 몇 시예요? 캐나다 간단하게 지금 몇 시죠? 8시 10분요? 간단하게 그 캐나다의 좋은 점을 좀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좋은 점은 진짜 공기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하루 종일 지금 제가 모욕을 무진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하고 날씨는 진짜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뭐 28도, 뭐 27도, 밤에는 15도, 16도 서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처럼 후덥지근하지가 않아요. 건조한 나라다 보니까. 근데 겨울에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춥다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러시는데 한국과 똑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추워요. 한국은 추우면 뼈까지 쓰리잖아요. 막.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추움은 있죠. 왜냐 건조한 추위이기 때문에 눈이 안 뭉쳐요. 그래서 눈싸움을 잘 못해요. 눈이 확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조해요. 근데 눈이 아무리 와도 캐나다는 타이어에 체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캐나다 정부가 자신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애들이 이민 온 애들이 눈 오면 우리 내일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잘 자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차들 잘 다녀요. 왜? 모든 기계차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싹 다 채워놔요. 놀랄 만큼. 차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화 상태 때문에 한 4년 전부터 캐나다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 심각한 문제라 그러는데 작년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가도 온 사람도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우리도 겨울에는 몸이 단련이 돼서 그런지 안에 그 내복은 안 입어요. 참 캐나다 오실 때 그 내복 갖고 오지 마세요. 내복. 그 아시는 분 형님의 누구 한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우리 손님들한테 나눠준 게 있어요. 빨간색. 그거 뭐하라고 나눠준지 아세요? 차 닦으라고. 아무도 안 입으세요. 그 정도로 춥지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가져오셔야겠지만 최소한 50대 안 넘으신 분들은 잘 안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복은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캐나다 이민 오실 때 막 사오시잖아요. 막 집에 있는 거 뭐 여기 라면 박스 사오시고 막 그러는데 가격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으니까 그건 갖고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의료보험이 있는데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착하셔서 3개월 동안은 의료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그럼 여유가 있으시다면 혹시 모르니까 3개월짜리 캐나다 현지에 오시면 정부에서도 운영하는 보험이 또 있어요. 여행자 보험이. 그거를 들으세요. 왜냐면 그걸 안 듣다가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얼마 안 해요. 그거는.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보험증이 나오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모든 게 다. 그리고 아까도 지금 이야기하려다가 넘어가 했었는데 캐나다 절대 오지 마라는 책 읽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으셨고 그분은 그 책을 썼었고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책을 썼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민을 갔어야죠. 한국으로. 그분이 그렇게 싫다고 다 적었는데 자기는 안 가요. 작년에 자기 동생 왔죠? 동생 캐나다도 불러드렸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대단한 거는 그분이 찍은 사진들이 있죠? 그 진짜 구하기 힘든 사진들이에요. 어떻게 포니트를 찾았는지 그거 찍었고 어떻게 그렇게 녹순차를 찾았는지 그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토론토 한번 와보세요. 토론토에 오시면 북미에서 한두 번 가는 도시예요. 왜? 거의 일반 국민들이 벤츠 BMW는 기본이에요. 예, 한국보다 훨씬 싸니까 거기는 수입 관세가 없기 때문에 많이 싼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그 책을 봤을 때는 진짜 멋있다 그래서 다들 왜 이런 거 착해 입는 거 어디서 다 찾았을까?
그리고 다 내용이 너무 스토리가 많아요. 뭐 지렁이 잡는다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 지렁이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제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유차에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싫으면 가야죠. 안 가요. 동생 불러드리고요. 좋다고. 지금 교회에서 따뜻하게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친구들한테는 그런 말 하신대요. 아이, 알지. 캐나다 그런 거 아닌 거. 하지만, 야, 그 책 그렇게 냈더니 돈 무지 보셨어요. 그분. 책 파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들 많죠. 그분들 중에 다 자기 지역이 좋다고. 런던은 교육도시다. 뭐 해밀턴은 장사하기 좋다. 나이가라는 뭐 천국이다. 막 떠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만 사신 분들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좋다 그러시는 거고, 인터넷 정보 중에 반은 듣고 반은 흘리세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으실 때 현지에 오래 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현지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계통 일을 안 한 사람은 모르세요. 30년 된 사람한테 가서 또 신카드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보장카드죠? 어디서 만드세요? 그러면 몰라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인폼은 이제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죠. 의료보험은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여기 이민申請하신 분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캐나다 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오래된 사람, 얼마 안 된 사람 그거 구분 없어요. 미리 준비한 거 있고 아이템 있으면 한국보다 오히려 더 확률이 높아요.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저 지금 나이 많다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은데 저도 솔직히 이 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유학 지금 시사장 시사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보다는 내가 캐나다 사는 게 훨씬 생활이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템들이 생각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는 영어회화 진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한국에서 히트 쳤던 것들, 5년 전에 히트 쳤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캐나다에서 작년까지 빅히트를 쳤던 게 스티커 사진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정답을 드리면, 유행을 타려면 이거 가르치면 돈 버시는데 안 되는데, 그 유행을 타는 게 뭐냐면 제일 한국에서 유행되는 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로스앤젤레스예요. LA. 그 LA에서 뉴욕으로 와요. 뉴욕에서 토론토입니다. LA에서 1년 반, 뉴욕에서 1년 반, 그러면 토론토로 넘어오는 게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얻으세요. LA에 지금 성행하는 것들 토론토로 점점점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템만 갖고 계셔도 욕심내지 마세요.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목돈은 못 벌어요. 뭐 1억, 2억씩 못 버는 대신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꾸준해요. 그리고 저도 어린 나이고 젊은 나이지만 거기서 즐기는 거는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해요. 저도 골프 80대 쳐요. 그러니까 제가 잘 쳐서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애들한테는 천국이라는 거. 그거는 제가 진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어머님이나 형수나 형님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힘드시고 애들 때문에,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들도, 왜 전화 한 통하면 다 됐던 한국에 있다가 거기 와서 스스로 다 하시려고 그러면 힘드실 텐데 애들한테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만 안정만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영어 회화 좀 공부해 주시고, 텔레비를 보시든 어디를 다니시든 볼 때 비즈니스 거리 할 만한 소규모로 할 거, 큰 대형이 아닌 소규모로 할 거를 아이디어 창출을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LA, 뉴욕, 한국 그 비즈니스 라인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올해 뭐 특정 뭐 비즈니스 어쩌고 막 나와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아이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 사이트를 한국분 보고 들어가서 보라 그러면, 야, 이거 무슨 장사를 하냐?
그 정도예요. 계통이 안 맞다는 거죠. 연도가. 그 정도로 거기서 인품을 얻으시면 캐나다 그 현재 위치의 비즈니스를 찾기 훨씬 쉬우실 거라는 거. 그런데 이 전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영어 회화예요. 진짜예요. 영어 회화 꼭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네네. 네네. 예. 그게,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원래 삼성보험에 들었으면 삼성보험에 아니면 뭐 동방보험이다 그러면 여러 가장이 나오잖아요. 보험 들을 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분이 갖고 오신 거는 한 장에 11년, 12년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런 보험회사가 없더라고요. 그 한국에. 예, 사고가 한두 번 나신 분들이 그걸 만들어 오신 거고, 자동차 무사고 증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을 오신 분 중에 왜 남편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러기 아빠라 그러죠. 그러면 형수 이름으로 차를 사잖아요. 그럼 형수는 보험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커요. 캐나다에서 인정 안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렇죠. 남자 이름을 사놓고, 예, 보험도 들어놓고, 와이프가 남편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가족이니까. 근데 어떤 형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빨리 왔다 빨리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가 알아서 차 사. 그러고 가신다고요. 그럼 형수는 차 보험료 무지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폼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요, 제이정이에요. 제이정, J-A-Y. 한국 이름요, 그 코미디언 중에 왜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키 크고. 정재환이라고. 예, 저 이름이 똑같아요. 생긴 건 틀린데. 네. 한국 연금하고 그거를 제가 한국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연금이 나와요. 예. 예, 되고 있어요. 연금은 텍스가 없어요. 노텍스예요. 제가 볼 때는 목돈 가져가시는 게 이익이실 거예요. 네, 가져가시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저희처럼 비즈니스 하면은 저는 연금 못 찾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아버님 오신 지가 15년 동안 계셨잖아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정부에서 매달 17일 날 주는 돈이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 돼요. 매달. 그게 엄마 아버지 세금 많이 안 내셨거든요. 한국보다 원래 세금 많이 안 내니까. 15년 사셨는데 어머니 아버님한테 다 나오고요. 저희 아버님 65세가 넘으시니까 캐나다의 모든 건 다 무료지만 한 가지가 무료가 아니에요. 약값. 약값 무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65세가 지나면 전체가 무료예요. 약값이. 저희 아버님 당뇨가 있으셔서 약값이 장난 아니세요. 그 비용이. 뭐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그게 65세가 지나니까 다 무료가 되더라고요. 글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연금은 없어요. 누구나가 똑같은데 세금 많이 내고 오래 낸 사람이 연금 금액이 많죠. 금액이 많아지는 거지 못 받지는 않아요. 기본 연금은 다 똑같아요. 안 내도 상관없어요. 예. 예. 양쪽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그 캐나다하고 연관이 안 돼 있죠. 한국에서 주는 거. 근데 그거는 아마 여기서 그냥 하는 말. 예. 연금은 그러니까 65세가 넘으면은 양쪽에서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한국 실정을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는 뭐 한국에서 못 찾게 하기 위한 것 같고요. 한국에서 연금 있든 없든 상관없이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연금을 주는 거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인들을 보시면 많은 부모들이 뭐 돈을 쓰시고 연금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캐나다를 가시면 그거를 들으세요. RESP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애들의 교육 적금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이 교육 적금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적금이 왜 좋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들었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애들이 1살 때 태어나자마자 적금을 들었어요. 왜? 18살 때까지 캐나다 정부에서 우유값을 주잖아요. 다 줘요. 누구나. 지금 가시는 자제분들 도착하는 날로 줘요. 우유값을. 우유값을 다 받으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애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명을 놓다 보니까 매달 우유값으로 날라오는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3명 되니까 한 60만 원씩 나와요. 매달. 그 돈을 받아서 쓰고 싶지만 또 자식들을 자는 모습 보면 마음이 굳어서 정부에 다시 돌려줘요. 그게 알리에스피인데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가 18세가 됐을 때 나오는 돈이 한국 돈으로 1억 2천이에요. 그게 불고 불어서 20%의 복리자로 가요. 계속.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그대로 놔두고 27세까지 그냥 이자만 불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RSP거든요. 그거는 들어두시면 애들 한 명 한 명한테 그것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셨을 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가시기 때문에 그 연금 그 금액이 작아지겠지만 가능하시면 가셔서 드세요. 그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지 에이전트들은 다 틀려도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RSP는 참고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예, 예. 네. 11학년이나 10학년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 11학년으로 들어가면 10학년까지 학점을 주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가 11학년인데 10학년으로 넣으면 9학년 학점까지 한국에 있는 거로 줘요. 그냥 어차피 8개 학점을 또 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굳이 그 애가 지금 그 실력으로 8개 학점 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학점을 미리 받아놓고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우시겠어요? 당연히 11학년으로 가셔야죠. 나중에 또 이런 말 드렸다고 애가 뭐 잘못된 지금 저 찾아오지 마시고 저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학년이면 11학년 들어가는 게 제일 맞아요. 11학년이 어차피 2번 하게 돼요. 왜냐하면 11학년 못 따는 과목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1학년 반과 12학년 반을 해서 3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하게 되면 10학년 학점 다 따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애가 24개 학점을 따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6개 학점 따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16개가 쉬울 거 아니에요, 애한테는. 그러니까 11학년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나중에 다 후회하시고 운다고. 한국 스타일이죠, 그게. 그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거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제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저를 통해서 오는 유학생들은 제 나이에 다 집어넣었어요. 어머니와 피 터진 전쟁을 싸워서라도 나는 집어넣어요. 왜? 그 애들 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다른 엄마들은 야 우리 엄마 친구들 말 듣고 다 낮췄어요. 그러면 낮추면 건너뛸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애가 1, 2년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잘 되실 경우에는 나이에 스트레스는 무지 받아요. 11학년으로 넣어주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 지금 이후에는 궁금하신 분들 개별 상담을 하시면 돼요. 안 해요, 저. 왜냐면 예. 지금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건 개별 상담을 좀 하세요. 예. 공립 무료고요. 캐톨릭 무료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 스쿨도 무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분들 상에 생긴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다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 애들도 유치원은 캐톨릭 학교 다녔어요. 저도 캐톨릭 신자고 캐톨릭 학교는 다른 공립에 비해서 차분해요. 오히려 더 종교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분해요.
네. 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무료예요. 만약 거기서 돈 받으면 제가 돌려드려요. 미국도 무료예요. 비싸요. 우리 저 캐톨릭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캐나다는 캐톨릭 사립도 있어. 사립은 돈 내죠. 근데 공립은 사립보다 잘 돼 있으니까 무료예요. 그렇죠. 공립 사립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많아요. 그 학교는 자기 주택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가요. 그거 아시면 되고요. 또 질문이 있으세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민하고 가실 때 준비할 서류가 있죠. 그러니까 절차를 딱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학생이 데리고 왔을 때 캐나다 도착하면 영주권을 받고요. 그 영주권을 가지고 문교부를 찾아가고요. 문교부에서 우리 집 주소를 말해주면 학교를 선정을 해주죠. 그럼 이 학교다 그러면 문교부로 다시 가서 애들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입학 시험인데 입학을 하고 못하고 시험이 아니라 이해의 정확한 영어 레벨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못 쳐도 빵점 맞아도 괜찮아요. 그거를 쳐서 그에 맞는 학교 안에 ESL 프로그램에 다 배치를 시켜줘요.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덜트 스쿨로 가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졸업을 못할 상황이 아닌 게요. 자, 우리 캐나다는 투 세메스터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학기 시작이 9월부터고요. 두 번째 학기가 2월부터예요. 그러면 한 학기에 4과목씩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넷, 뒤에 넷. 그리고 여름에 2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썸머스쿨. 그게 썸머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점이 모자라서 밀리면 썸머스쿨에서 또 따요. 그것도 힘들다. 나이스쿨 다녀요. 학교 방과 후 수업이 또 있어요. 크레딧 주는 게. 그럼 총 3개를 더 딸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것까지 힘들다 그러면 글쎄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 졸업시켜요. 그럼요. 저도 졸업했는데요. 진짜요. 저 졸업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데려가셔야죠. 예, 저는 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하거든요. 예. 네. 네. 그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민 여권을 만들기 전에 미국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랜딩을 하시면은 레지던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비나 비즈니스에 인컴텍스 보고가 있어야 돼요. 세금 보고가. 그래서 여기서 다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민 여권 만들기 전에 일반 여권에다 받아 놓으시면은 일반 여권 앞에 표지만 보이더라고 찍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권이 3개예요. 왜냐하면 미국 비자, 그 다음에 중국 비자, 그 다음에 레지던스 여권 해가지고 3개나 있어요.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연기는 거기서 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처음 받으시는 거는 여기서 떠나기 전에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긴 텍스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증명이 있을 때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기간 만기 3개월 놓고 6개월에서 3개월 놓고 그거를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실 신고 내죠. 분실 신고 내고 다시 만드시는 게 더 빠르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1대1로 좀 상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정 인사 먼저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